네, 클래스 모델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와 부분, 즉 홀과 파트 관계를 나타내는 특수한 연관 관계인 애그리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veh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vehicle par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vehicle 클래스는 여러 개의 vehicle part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애그리게이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컨트리 클래스가 있고요. 리전 클래스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여러 개의 리전으로 구성된다 라고 할 때도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관계로, 즉 전체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간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그리게이션은 특수한 연관관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연관관계를 표현할 때는 실선으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실선으로 표현하는 거에다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심볼을 붙여줍니다. 이때 붙여주는 다이아몬드 심볼은 파트 오브 관계를 나타냅니다. 네,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면 애그리게이션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is part of 관계가 성립할 때, 즉 어떤 요소가 전체 부품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일 때라든지, is composed 관계, 그 형광등은 셰시, 램프, 안전기로 구성된다와 같이 어떤 것을 구성하는 관계일 때 우리는 애그리게이션으로 모델링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그리게이션에는 전체 애그리게이트를 제어하거나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의 부분도 제어하거나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이 집합관계, 그 애그리게이션은 크게 분류하면 위크 애그리게이션과 스트롱 애그리게이션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애그리게이션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위크 애그리게이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애그리게이션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런 애그리게이션 관계는, 위크 애그리게이션 관계는 어떤 때 사용되냐면 전체와 부분 관계에서 부분 스스로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때 애그리게이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흰색 다이아몬드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엔진 간의 관계 볼까요? 엔진은 자동차의 부품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엔진을 따로 떼서 어떤 기계 장치를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이지만 부품 스스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호회와 그 동호회 멤버와의 관계 볼까요? 어떤 동호회가 있으면 동호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있는데 동호회가 나중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멤버들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죠. 즉 사람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일 때는 집합관계로 모델링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일반적인 어소시에이션과 달리 애그리게이션은 계층 구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veh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샤시, 여러 개의 바디 판넬, 여러 개의 도어로 구성된다라고 했고요. 다시 샤시는 또 프레임과 엔진과 트랜스미션과 여러 개의 휠로 구성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컴포지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애그리게이션의 강한 형태가 컴포지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컴포지션 관계는 전체가 소멸되면 부품도 소멸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앞에 애그리게이션은 흰색 다이아몬드였는데 컴포지션은 검은색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면 빌딩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룸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관계에 보면 빌딩은 여러 개의 룸으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컴포지션 관계인 이유는 빌딩이 소멸되면 룸들도 같이 소멸되기 때문에 컴포지션 관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림이 나타내는 의미를 좀 더 분석해 보면 룸의 한 인스턴스를 두 빌딩이 동시에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앞에 애그리게이션은 어땠어요? 어떤 동호회 회원은 또 다른 동호회의 회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동시에 소유가 가능했지만
이 컴포지션에서는 하나 인스턴스를 다른 두 개의 그 클래스가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빌딩은 룸의 수명 전체에 책임을 진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빌딩 소멸 시에 룸도 동시에 소멸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상속 구조를 표현하는 일반화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 관계는 두 가지 이상의 클래스의 공통 요소를 슈퍼 클래스로 표현하는, 슈퍼 클래스에서 두는 일반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슈퍼 클래스의 요소를 서브 클래스로 구체화하는 상세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화 관계는 UML에서는 일반화 관계를 표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각형의 실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삼각형의 점선으로 표현되는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표기법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면 자바 언어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자바 언어에서 상속을 표현하는 익스텐드 관계일 때는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할 때는 점선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화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클래스들 간의 상속 구조를 모델링할 때 범하게 되는 몇 가지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턴스가 되어야 할 것을 무리하게 클래스 구조로 표현하고 그것을 상속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CD나 뮤직비디오를 판매하는 뮤직샵을 이제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그 뮤직샵에서 오디오 레코딩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즈 레코딩, 클래시컬 레코딩, 블루스 레코딩 이런 식으로 각각 그 분류 체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류 체계에 해당하는 걸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보면은 사실은 이 재즈 레코드에 대한 CD나 클래시컬 레코드에 대한 CD나 블루스 레코드에 대한 CD라고 하는 것은 CD 판매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단지 그냥 분류 체계에 따라서만 이제 구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점을 놓치고 있냐면 결국 상속 관계에서 여러 클래스로 어떤 클래스 상속을 표현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클래스들 간에 서로 다른 오퍼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재즈 레코딩, 클래시컬 레코딩 이런 CD 판매에 있어서는 그 서로 다른 오퍼레이션이 없는 거죠. 다 전부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별도의 이렇게 클래스로 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인스턴스로 그냥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클래스 다이그램을 개선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레코딩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레코딩 캐테고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두고 아까 뭐 재즈다 클래시컬이다라고 하는 것을 디스크립션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 그것이 좀 더 하부로 또 내려갈 경우는 서브 캐테고리를 다시 리플렉시브 어소시에이션으로 표현해서 클래스 다이그램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불필요한 상속을 그 상속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 슬라이드처럼 무리하게 클래스로 정의하고 클래스들 사이에 상속 관계로 표현하지 않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선된 클래스 다이그램을 바탕으로 그 관계를 인스턴스 다이그램을 표현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레코딩 캐테고리는 크게 이제 비주얼 레코딩이다 또는 오디오 레코딩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겠고요. 다시 오디오 레코딩에는 재즈 레코딩, 클래시컬 레코딩해서 각각의 인스턴스로 만들고 그런 인스턴스들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는 인스턴스 다이그램을 표현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결국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CSM을 모델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또 다른 오류는 인스턴스 변경 클래스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상속 구조로 표현한다는 거죠. 인스턴스는 클래스를 변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스턴스 변경 클래스를 만들어서 상속 구조로 표현하다 보면
그 인스턴스가 두 클래스 사이를 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기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고 스튜던트로부터 상속받는 풀타임 스튜던트, 파타임 스튜던트를 각각의 클래스로 두고 상속 구조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학생이 있는데 풀타임 학생과 파타임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두 개의 클래스를 두는 게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풀타임 스튜던트 학생이 어떤 인스턴스가 직장을 잡아서 계속 이제 학업을 하려고 하면 파타임 스튜던트 학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꾸로 이제 파타임 학생이었다가 학업에 정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풀타임 학생으로 바꾸면 또 이렇게 클래스가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스턴스가 두 클래스 사이를 오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는 상태와 상속에 대한 개념을 혼동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지금처럼 풀타임 학생, 파타임 학생에 대한 별도의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은 풀타임 학생, 파타임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에 해당하니까 그런 속성을 상위 클래스인 스튜던트에 두고 그 현재 상태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이렇게 별도의 클래스로 두는 것이 아니라 스튜던트 클래스에 그 학생에 대한 그 풀타임 학생인지 파타임 학생인지에 대한 그런 속성을 두고 그 현재 상태, 풀타임이면 풀타임, 파타임, 파타임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 변경 클래스를 만들고 그것을 상속 구조로 표현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오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네, 클래스 종류에는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추상 오퍼레이션을 하나 이상 갖고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추상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현이 없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즉 기능에 대한 정의만 있고 실제 코드로 구현된 메소드가 없는 오퍼레이션이 추상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추상 오퍼레이션을 하나 이상 갖고 있는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인데 이런 추상 클래스는 결국 이렇게 구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일반 클래스랑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UML에서는 추상 클래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바 코드로 표현한다고 하면 클래스 이름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 메소드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두는데 이런 개념처럼 UML에서도 클래스 이름 또는 메소드 이름 뒤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서 그것이 추상 클래스이고 또는 추상 메소드인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메소드 클래스 이름 그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이탈릭체로 이렇게 글자를 옆으로 기울인 형태로 표현해서 이것이 추상 클래스인지 추상 메소드인지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 집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시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와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클래스는 인스턴스 변수나 구현된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인터페이스는 인스턴스 변수나 구현된 메소드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추상 클래스를 봤었고 추상 클래스에서는 추상 오퍼레이션이 있었죠. 추상 오퍼레이션은 어땠어요? 그 오퍼레이션의 시그너처 또는 메소드의 시그너처만 표현되고 즉 기능만 정의되고 그 구현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았었죠.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에서도 이렇게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가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선언만 되어 있지 그것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활용되는지를 볼까요? 여기 은행 창구 직원과 ATM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은행 창구 직원은 이제 텔러, 은행에서의 텔러고, 그다음에 그러한 텔러들의 역할을 기계로 표현한 것이 ATM이죠. 그래서 이 은행 창구 직원과 ATM은 공통 오퍼레이션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통 오퍼레이션이 뭐가 되죠? 그
ATM 기계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현금 인출한다든지 또는 저금하는 디파짓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캐시어 은행 창구 직원 텔러한테 가서도 현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저금을 하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은행 창구 직원과 ATM은 그런 면에서 공통적인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둘은 슈퍼 클래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 인플로이, 은행 직원은 슈퍼 클래스가 사람, 퍼슨이고 ATM은 슈퍼 클래스가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슈퍼 클래스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은행 창구 직원과 ATM을 같은 상속 구조에 위치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은행 창구 직원과 ATM은 행위면에서 즉 캐시어라고 하는 캐시어가 갖는 공통적인 행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님을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캐시어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 이렇게 네모로 표현하면 클래스 표기법이지만 그것이 클래스가 아니라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으로 표현하고 이 인터페이스 이름은 캐시어가 되겠고요. 이 캐시어 인터페이스는 위드드로우와 디파짓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있는데 이 인플로이 즉 은행 창구 직원도 이 기능을 실제로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고 ATM 기계도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각각의 클래스들이 실현하는 기능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표현하고 모델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표현할 수도 있고 UML에서는 롤리팝 캔디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앞에서 UML 모델링에 사용되는 여러 표기법들은 그 자체로서 시멘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법들이 갖고 있는 그 시멘틱에 따라서 UML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우리가 그 표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 따라서 다이어그램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이어그램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시멘틱에 더해서 우리가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노트가 되겠어요. 노트는 그 UML 다이어그램에 포함된 작은 텍스트 블럭이 되는데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주석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트에 대한 표기법은 이 네모 박스에 모서리가 접혀 있는 그런 사각형이 노트가 되겠고요. 여기에 노트의 안에는 이제 자세하게 어떤 필요한 정보를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OC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OCL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모듈의 제약사항을 정형적으로 나타내도록 설계된 명세 언어예요. 사실 이 OCL은 UML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UML 모델링에서 어떤 제약사항을 여기서도 표현하기 위해서 이 OCL을 사용해서 그 모델의 어떤 제약사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OCL은 CSM에 대한 논리적인 사실, 즉 참값을 갖는 그 경우를 나타내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약사항을 표현하는데 그 제약사항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는 거죠.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참이나 거짓이 아닌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 즉 결과는 반드시 참이나 거짓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저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OCL을 이용을 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어떤 속성값이 무엇인지 또는 연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이와 같은 것을 명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OCL 문장은 역할 이름, 연관관계 이름 또는 오퍼레이션 결과에 대한 레퍼런스라든지 논리값, 논리적 연산자, 정수실수, 산술 연산자 이런 요소를 가지고 OCL 문장을 작성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OCL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OCL은 CSM에 대한 논리적인 사실,
만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어떤 제약사항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리니어 쉐입이라고 하는 선형 도형에 대한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선형 도형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엣지들이 있는데, 선형 도형이니까 엣지가 있겠죠. 그래서 엣지가 있는데 어떤 의미의 두 개의 엣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각 엣지들의 스타트 포인트와 각 엣지들의 엔드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선형 도형을 만족하려고 하면 이러한 제약사항 또는 이러한 사항이 선형 도형에서는 항상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폴리곤이 있습니다. 폴리곤은 뭐예요? 뭐 사각형 또는 오각형, 이런, 잠깐 지울게요. 자꾸 튀네요. 오각형, 이런 다각형을 우리는 폴리곤이라고 하죠. 그래서 폴리곤이 되려고 하면, 여기 보면 첫 번째 엣지의 스타트 포인트와 마지막 엣지 엔드 포인트가 같아야 폴리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폴리곤 오각형 예를 볼까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엣지라고 하면 1번 엣지의 스타트 포인트와 5번 엣지 엔드 포인트가 같아야만 폴리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안 만나고 다르다, 이렇게 1번 엣지와 5번 엣지의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가 만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폴리라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이 폴리곤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폴리곤을 만족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제약사항을 따라야 된다. 또는 폴리곤에서는 항상 이러한 조건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세할 때 OCA를 사용해서 명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때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래스 모델링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파일 디렉토리 구조를 애그리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파일 디렉토리 구조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써서 모델링 하려고 하면 먼저 파일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어떤 디렉토리가 있다고 하면 디렉토리에는 어때요? 서브 디렉토리로 뭐 D1, D2, 또는 D3 이런 여러 개의 서브 디렉토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디렉토리 아래는 파일 F1, 뭐 F2라고 하는 이런 파일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서브 디렉토리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뭐 또 D2는 다시 또 D21, D22 또는 뭐 파일 F3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여러 개의 서브 디렉토리나 또는 파일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디렉토리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디렉토리 아래에는 여러 개의 서브 디렉토리가 있거나 파일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디렉토리 아래에는 서브 디렉토리도 또한 디렉토리죠. 그러니까 디렉토리와 디렉토리를 표현해야 되니까, 즉 리플렉시브 어소시에이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토리에는 여러 디렉토리를 포함하는 것이니까 애그리게이션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디렉토리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또 포함되니까 애그리게이션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애그리게이션으로 표현했는데 그 스트롱 애그리게이션을 표현한 거죠. 검은색 다이아몬드니까. 왜 스트롱 애그리게이션을 표현했죠? 만약에 이 디렉토리가 소멸된다고 하면 그 하부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와 파일이 다 같이 소멸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반영했기 때문에 스트롱 애그리게이션을 표현했습니다. 즉, 이 상위 디렉토리가 소멸된다고 될 때, 상위 디렉토리가 소멸될 경우에 하위 디렉토리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남아 있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롱 애그리게이션으로 모델링 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은 좀 더 그 큰 문제에 대한 클래스 모델링에 대한 사례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그룹핑을 지원하는 그래피컬 도큐먼트 에디터에 대한 클래스 다이그램을 그려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피컬 도큐먼트 에디터는 뭐죠? 어떤 그래피컬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문서 편집기예요. 그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가 되겠죠. 좀 더 읽어보면 도큐먼트는 여러 장의 시트로 구성되고 각 시트에는 드로잉 오브젝트가 포함된다. 그 드로잉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지오메트리컬 오브젝트, 그룹이 있다. 그다음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드로잉 오브젝트들의 집합이고 또한 거기에서는 다른 그룹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다음 그룹은 적어도 2개 이상의 드로잉 오브젝트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다음 드로잉 오브젝트는 기껏해서 하나의 그룹의 다이렉트 멤버가 될 수 있다. 즉 어떤 하나의 그룹의 다이렉트 멤버가 되거나 또는 안 되거나 해서 선택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컬 오브젝트에는 서클, 엘립스, 렉탱글, 라인, 스퀘어 등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네, 앞 슬라이드에서 문제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길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긴 문장을 한꺼번에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좀 나눠서 분석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앞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도큐먼트는 여러 장의 시트로 구성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큐먼트는 여러 장의 시트로 구성된다 해서 애그리게이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트는 드로잉 오브젝트를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시트는 드로잉 오브젝트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것도 애그리게이션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잉 오브젝트에는 텍스트, 지오메트리컬 오브젝트 그룹들이 이제 포함되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including 포함으로 표현했지만 이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상속으로 모델링했습니다. 즉, 그 드로잉 오브젝트와 텍스트, 지오메트리컬 오브젝트 그룹 간에는 포함이 아니라 상속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왜 여기서 상속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우리가 애그리게이션 관계는 어떤 때 애그리게이션 관계를 모델링 한다고 했죠? 뭐 contain 포함한다, is composed of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를 포함한다 또는 어떤 요소가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서 그 어떤 포함 관계를 표현할 때 애그리게이션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런데 상속 관계로 표현하는 경우 상속의 개념일 때는 is kind of 관계입니다. 즉 어떤 요소는 다른 요소의 한 종류이다. 즉 이때는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또는 누가 누구의 부품인 그런 포함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예요. A는 B의 일종이다.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드로잉 오브젝트의 일종이다. 지오메트리컬 오브젝트도 드로잉 오브젝트의 일종이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드로잉 오브젝트들의 그룹이니까 드로잉 오브젝트들의 그룹도 드로잉 오브젝트의 일종이다.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것의 일종이다. 즉 대등한 관계이니까 상속으로 모델링 한다는 거죠. 여기서 비록 includ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including이라고 표현된 이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시트와 드로잉 오브젝트에도 혹시 애그리게이션이 아니라 상속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한번 볼까요? 시트와 드로잉 오브젝트, 즉 드로잉 오브젝트는 시트의 일종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드로잉 오브젝트는 시트에 포함돼서 시트를 완성하는 그 어떻게 보면 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드로잉 오브젝트랑 지오메트리컬 오브젝트의 경우는 지오메트리컬 오브젝트는 드로잉 오브젝트의 한 종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애그리게이션 또는 상속으로 이제 모델링 할 때 그런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그룹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좀 더 이 그룹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분석을 해서
앞서서 작성하였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좀 더 보강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드로잉 오브젝트들의 집합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룹 클래스는 드로잉 오브젝트랑 여기 보면 애그리게이션 관계로 해서 포함 관계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룹은 드로잉 오브젝트를 포함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도 또 다른 그룹을 포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결국 그룹을 포함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룹이 그룹을 포함하니까 앞에서 봤던 걸로 하면 우리가 리플렉시브 어소시에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룹은 또 다른 그룹을 포함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리플렉시브 어소시에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죠. 왜 그래요? 여기 보시면 그룹은 드로잉 오브젝트를 포함하는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드로잉 오브젝트 일종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따라가면 이렇게 돼서 결국 리플렉시브 어소시에이션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리플렉시브 어소시에이션을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그룹은 적어도 2개의 드로잉 오브젝트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to or more라고 하는 다중성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드로잉 오브젝트는 기껏해야 하나의 그룹의 다이렉트 멤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하나, 그러니까 아니거나 하나거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로잉 오브젝트와 그룹 간의 관계에서 드로잉 오브젝트는 그룹의 기껏해야 하나의 그룹의 다이렉트 멤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0와 1 해서 옵셔널인 상태를 그러니까 옵셔널로 표현했습니다. 지오메트리컬 오브젝트는 서클, 엘립스, 렉탱글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를 여기서는 포함이니까 여러분들이 애그리게이션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상속으로 모델링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서클이나 엘립스나 렉탱글은 지오메트리컬 오브젝트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부품 또는 구성 요소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즉 서클은 지오메트리컬 오브젝트 일종인 거고 엘립스도 지오메트리컬 오브젝트 일종인 거지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이것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 포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애그리게이션이 아니라 상속 관계로 모델링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각 부분별로 분석을 해서 부분적인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피컬 도큐먼트 에디터 전체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만들었던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이제 합병해서 이렇게 한 장의 전체적인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면 되겠죠.